반갑습니다. 재정학 12장 조세의 경제적 효과 같이 볼게요. 1번 조세와 노동 공급입니다. 정부가 열등제인 X에 과세한다고 할 때 가격 효과에 관해서 볼게요. 원점에 대해서 볼록한 무차별 곡선을 가진 소비자고요. 열등제 X와 정상제 Y가 있다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대체 효과로는 X제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겠습니다. 소득 효과로는 실질 소득은 감소하나 X제는 열등제이기 때문에 소비량이 증가합니다. 열등제는 소득이 감소하면 소비량 증가하고요. 소득이 증가하면 소비량이 감소하는 제하를 말합니다. Y제 소비도 감소하겠네요. 정상제이기 때문에요. 대체 효과는 상대 가격 효과로 인해서 발생하는 거죠. 열등제 X와 정상제 Y 중에서 열등제 X에 과세함으로써 상대 가격의 변화가 일어나니까 X제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하면서 정상제 Y로 넘어가겠죠. 근로소득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 보겠습니다. 여가가 정상제인지 열등제인지 제시되지 않았다면 정상제로 가정하고 문제를 풀면 됩니다. 비례적인 근로소득세가 부과될 때 소득효과와 대체효과는 서로 반대 방향으로 적용합니다.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는 대체효과는 노동 공급이 감소하고 소득효과는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 대체효과가 소득효과에 의해 거의 상쇄되면 노동 공급 곡선은 수직선에 가까운 형태를 보이게 돼요. 하지만 대체효과가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 부담은 발생하게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대체효과도 감소하고 소득효과도 감소하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일 경우엔요. 실증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계의 주 근로소득자들이 세율에 대한 노동 공급 탄력성은 비탄력적인 반면 보조 근로소득자들의 노동 공급 탄력성은 상당히 탄력적입니다. 노동 공급의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는 뜻은 쉽게 그만두지 못한다는 거고요. 노동 공급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는 건 쉽게 그만둔다는 걸 의미합니다. 근로소득세 부과 시에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한다면 사회적 잉여의 순손실은 발생하지 않는지 물었습니다.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는다는 건 대체효과랑 소득효과가 같다는 걸 의미하고요.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는 건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는 걸 의미합니다. 아까 위에서 대체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켰고 소득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으니까 소득효과가 더 크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근로소득세 부과할 때 노동 공급이 변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면 사회적 잉여의 순손실이 발생하지 않는지 묻는다면 그렇진 않습니다. 대체효과에 존재하기 때문에 초과부담이 발생하고 초과부담 있으니까 순손실은 발생합니다. 누진적인 근로소득세랑 비례적인 근로소득세를 비교할 때 분석 방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누진세의 경우에는 대체효과의 크기가 좀 더 커진다는 차이점이 있어요. 근로소득세가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방법으로 계량적 추정, 설문조사, 실험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상승할 때 노동 공급이 어떻게 변하는지는 가격 소비 곡선을 그려봄으로써 고찰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율이 상승한다는 건 실질 임금이 하락한다는 걸 뜻하니까 가격 소비 곡선, 이 PCC 곡선을 보면요. 자, 이 가격 소비 곡선은 임금의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따라서 노동 공급량이 어떻게 변하는지 분석하는 곡선입니다. 이 PCC 곡선은 노동에서는 후방 굴절을 이루고 있어요. 여가 소득 간의 선택 모형 볼게요. 여가는 정상제로 가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소득세를 인상하면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는 반면에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감소시키죠. 누진적 소득세의 경우에는 여가의 가격을 나타내는 예산선의 기울기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비례세는 일정한 직선을 띠고 누진세는 꺾인 곡선, 비선형 누진세는 완만한 곡선 형태를 띱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세율이 낮을 때 세율 인상은 노동 공급을 증가시키지만 근로소득세율이 높을 때 세율 인상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킵니다. 세율이 낮은 경우에는 대체효과의 크기가 낮고요. 세율이 높은 경우에는 대체효과 크기가 큽니다. 세율 인상의 효과는 임금률 하락의 효과와 동일하고요. 그럼 이어서 4번 볼게요. 노동의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 형태일 때 근로소득세를 경감 조치하는 경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이라는 건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의 크기를 압도하는 경우를 말해요. 근데 이 경우에서는 근로소득세를 경감 조치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즉 임금이 상승했다는 걸 뜻합니다. 임금이 상승하는 경우의 대체 효과는 노동의 공급량이 증가하는 형식으로 나타납니다. 자, 위에서 대체 효과가 노동 공급을 감소시킨 경우는 근로소득세가 부과하는 경우를 가정한 겁니다. 근로소득세가 부과되면 실질 임금 소득은 낮아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임금이 낮아질 때의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의 감소로 이루어지는 거고 임금이 낮아짐으로써의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의 증가로 나타나게 된 거였습니다. 근데 여기 4번에서의 예시는 근로소득세를 경감 조치했고 여가가 열등제임을 가정하고 있어요. 임금이 상승했을 때의 대체 효과는 공급량 증가고요.
임금이 상승했을 때의 소득 효과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공급량의 감소겠지만 여가가 열등제이므로 공급량은 증가하게 됩니다.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 항상 대치 효과와 소득 효과의 방향은 일치한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후방 굴절이던 말던 상관없이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이 크기를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향이 같기 때문에. 소득 효과에 의해서 노동 공급이 증가되고 대치 효과에 의해서도 증가되므로 무조건 노동 공급은 증가하게 됩니다. 만약 여가가 정상제일 때는 소득 효과에서 노동 공급이 감소했겠죠. 후방 굴절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하게 됐습니다. 5번 비과세인 금융상품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 정책이 해당 금융상품을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노동 공급에 미친 효과에 대해서 물었어요. 여가는 정상제라고 가정하고 있습니다. 분석해보면 비과세였던 금융상품의 일부를 과세 대상으로 전환함으로써 임금이 실질적으로 하락하는 효과를 갖게 되겠죠. 노동자의 소득은 근로소득은 임금률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변하지 않지만 금융소득은 하락하겠죠. 총소득은 하락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시간당 임금률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대체 효과는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직 소득 효과만 존재하게 돼요. 총소득의 하락으로 여가는 감소하게 되고요. 노동 공급은 증가하겠네요. 좀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대치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노동과 여가 사이에서의 상대가격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금융소득의 하락으로 인해서 총소득의 하락이 이루어졌고 총소득의 하락으로서 여가가 감소한 것뿐입니다. 내 소득이 하락했으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하는 거고요. 근로소득세 최고세율을 35%에 38%로 인상한 경우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여가는 정상제고요. 여가가 정상제인 경우에 소득세가 부과됐을 때 대체 효과는 노동 공급을 줄이고 소득 효과는 노동 공급을 증가시켰죠. 소득 효과가 대체 효과보다 크니까 노동 공급이 증가합니다. 고소득층일수록 더욱더 크게 증가하게 돼요. 노동 공급 곡선이 후방 굴절되는 구간에서는 세율 인상으로 오히려 노동 공급이 증가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프를 보면 부과 전의 수요 곡선을 보면요. 이렇게 노동 공급이 후방 굴절하는 구간, 임금이 상승할수록 노동 공급량이 줄어드는 걸 후방 굴절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이때의 최저 공급 지점은 2점이었습니다. 여기 L5에서 공급이 되고 있었는데 세율이 부과되고 나서는 이때의 최저 공급 지점은 F점이 되고 있어요. 지금 노동 공급량이 늘어난 걸 볼 수 있죠. 조세 부과 전 2점에서 조세 부과 후 F점으로 오게 된 이 구간에서는 노동자에게 세금이 100% 이상 전가되게 됩니다. 세율 인상으로 초과 부담은 당연히 증가하겠고요. 세율 인상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노동 공급량 감소에 따라 세수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틀린 문장 아닙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자에게 20만 원의 소득세를 징수한다고 할 경우에 선형 누진세가 가장 크고요. 그 다음 비례세, 정액세 순서로 노동 의욕을 가장 많이 침해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볼게요. 동일한 조세 수입을 징수하고자 할 때 선형 누진 소득세가 근로의욕을 더 떨어뜨려요. 뭐보다요? 비례소득세보다. 여가가 열등제일 때 비례소득세를 부과하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지금 소득세를 부과했으니까 대치 효과인 경우에는 노동 공급이 하락하겠죠? 소득 효과일 때 임금이 하락했을 때 여가가 정상제라면 정상제의 소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열등제니까 여가의 소비가 늘어나겠죠? 자연스럽게 노동 공급은 감소하고 대체의 소비 효과 모두 노동 공급이 감소하니까 최종적으로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 비례소득세 부과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은 소득 효과와 대체 효과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 다릅니다.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어떤 크기가 더 크냐에 따라서 노동 공급은 감소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어요. 선형 누진 소득 세제에서 면세점을 인하할 경우에 여가가 열등제라면 노동 공급은 감소합니다. 자, 기존 면세점 여기에서 여길로 지금 바꿨다는 거예요. 이 기울기가 일정합니다. 면세점은 인하한다. 한계 세율은 불변인 상태고요. 그러므로 기울기는 같아요, 지금. 한계 세율이 불변이므로 대치 효과는 없지만 세금을 안 내도 되던 사람들도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 효과는 발생하게 됩니다. 소득 효과가 감소해서 실질 소득도 감소하고 여가가 열등제일 때는 여가 공급, 즉 노동 공급이 감소하게 됩니다. 선형 누진 소득 세제에서 면세점을 인상할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증가하게 됩니다. 면세점을 인하할 경우에는 실질 소득이 감소하게 되고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여가가 정상제일 때 대치 효과는 공급 감소, 소득 효과는 공급 증가, 열등제일 땐 둘 다 감소입니다. 여가가 정상제일 때 비례소득세와 동일한 조세 수입을 가져다주는 비왜곡적인 정액세를 부과하는 경우에 노동 공급에 미치는 효과는 다릅니다.
비례소득세일 때는 대체효과와 소득효과 모두 존재하는데 정액세일 땐 소득효과만 발생해요. 여가가 열등제인 경우에는 노동공급을 더 적게 감소시키므로 역시 미치는 효과는 다르게 됩니다.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다면 후반굴절형 노동공급 곡선이 될 것이다. 후반굴절 노동공급 곡선 나타나면 뭐라 그랬죠?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압도적으로 크다. 임금과 노동공급이 정해관계인 구간에서는 근로소득세를 증가시키면 노동공급은 감소합니다. 근로자의 효용함수가 이 최소함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함수를 보면 레온티에프 함수가 떠올라야 되고요. 여가와 소득이 완전 보완제라고 한다면 대체효과가 없다라는 것도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됩니다. 만약에 비례소득세를 도입했을 때 대체효과는 없기 때문에 소득효과만 존재하게 되겠죠. 이 소득세의 도입으로 실질소득은 감소하니까 여가의 소비도 감소하고 그럼 노동의 공급은 증가하게 되겠죠. 노동공급은 세수중립화, 이게 지금 세수중립화인 겁니다. 그래서 비례소득세를 도입하던 누진세를 도입하던 똑같아요. 그래서 소득세의 크기는 같기 때문에 소득효과에 의해서 노동공급은 결정되게 됩니다. 대체효과가 다 없으니까요. 다음 문제로 가볼까요? 세우순 임금률 나와 있고요. 세금 부과 전의 예산선도 주어져 있습니다. 세금 부과의 예산선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네요. 이럴 경우에 세금 부과 전 예산선의 소득축 절편은 24W가 되고요. 세금 부과 후에 예산선의 여가축 절편은 24입니다. 부과 전 부과 후 모두 24가 되네요. 이런 문제는 그냥 각자 알아서 보세요. 그럼 다음 조세와 저축 넘어가겠습니다. 소득세 부과가 가계의 저축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물었어요. 저축에 대한 조세의 영향은 시점 간 자원 배분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될 수 있습니다. 이걸 피셔의 이기간 모형이라고 하는데요. 근로소득세로 인해 가처분 소득이 감소할 때 대체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자소득세가 있고 근로소득세가 있어요. 이자소득세는 대체효과 발생시키고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화시킵니다. 근로소득세는 이자율은 불변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체효과 없고요. 예산선 기울기는 유지되고 크기만 변화합니다. 지금 저축에 미치는 영향 보고 있는 거예요. 노동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자소득세는 저축을 감소시키는 대체효과와 저축을 증가시키는 소득효과를 동시에 발생시켜요. 이자율이 하락하면 대체효과로는 미래 소비 가치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 이자율 구간에서는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를 비교하는 거예요. 미래 소비 가치가 감소하고 현재 소비가 증가하게 되겠죠. 자연스럽게. 그 뜻은 저축이 감소한다는 뜻입니다. 소득효과로는 소득이 감소하니까 현재 소비가 감소합니다. 현재 소비가 감소한다는 건 저축이 증가한다는 걸 뜻하겠죠. 따라서 대체효과랑 소득효과랑 비교했을 때 대체효과가 크다면 저축은 감소할 것이고 소득효과가 더 크다면 저축은 증가할 것입니다. 이자소득세로 인해서 미래 소비보다 현재 소비가 유리한 여건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세 부과 시에 세수의 전부를 정부 저축으로 할당하면 경제 전체의 저축은 증가합니다. 전체의 저축은 민간의 저축이 있고 정부의 저축을 합한 금액입니다. 조세 징수액을 정부 저축으로 늘린다면 경제 전체의 총 저축은 증가하게 되겠죠. 이 기간 생애 주기 모형에 대해서 볼게요. 피셔 거.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모두 정상제라고 가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자소득세 부과는 미래 소비의 상대 가격을 인상시킵니다.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인하시키고요. 납세 후에 이자율이 인하되어 현재 소비의 상대 가격을 하락시키게 됩니다. 이자소득세 부과는 소득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와 현재 소비를 감소시키고요. 모두 정상제이기 때문에 감소하는 겁니다. 이자소득세 부과는 대체효과 발생하죠. 그래서 초과부담 발생시킵니다. 이자소득세 부과는 대체효과에 의해서 미래 소비를 감소시키고요. 그럼 반대로 현재 소비를 증가시킨다고도 볼 수 있겠죠. 이자소득세 부과로 소득효과가 대체효과보다 크면 현재 소비는 감소하고 저축은 증가합니다. 이자소득세 부과에 따른 소득효과는 일정 수준의 미래 소비를 유지하기 위해서 저축을 증가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소득효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소비와 미래 소비가 정상제라면 미래 소비는 반드시 감소하고요. 왜냐하면 대체효과에서도 감소했었고 소득효과에서도 감소했었으니까요. 어떤 개인이 2기의 소비 수준을 과세전과 동일하게 유지하고자 한다면 이자소득세율을 인상할 경우 현재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게 됩니다. 동일하게 유지한다고 한다는 건 무차별 곡선이 원점에 대해서 볼록하다는 걸 뜻합니다. 이자소득에 T의 세율로 과세하면 저축의 수익률은 R 곱하기 1 빼기 T가 됩니다. 이자소득 과세로 인한 1기 소비와 저축은 대체효과와 소득효과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저축에 대한 조세가 부과되기 이전에 1기의 소비 가격은 1 플러스 R이 되고요. 이자소득세율 인상과 이자율 인하는 이론적으로 저축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3번 조세와 위험부담부터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